네, 계속하겠습니다. 제5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이 조항은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과 2번 공동 사업의 소득 계산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손금의 통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우리 교재 페이지 163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거는요, 조건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을 때 동시동작입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을 때 두 번째는 세금 부담이 조세 부담이라고 하죠. 조세 부담이 얘가 부당히 감소되는 상태로 갔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법이 정한 방식대로 이 말은 사실은 시가로 그런 얘기예요. 시가로 환원하겠다라는 겁니다. 환원 방법대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규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시가로 환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소득세법의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 교재 163페이지 1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1번 개요에 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 얘기하면 요게 2번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3번이에요. 그 왜 1번은 얘기 안 했느냐라는 건데,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1번은 무슨 뜻이냐면,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 소득분배액이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종합소득에서 이자소득, 총수익금액에서 필요용비 빼가지고 소득금액인데 이거 인정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소득도 이렇게 빼게 돼 있지만 이거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뭐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죠. 근데 근로소득 어떻게 돼요? 여기서 뺄 때 의제경비를 빼죠. 근로소득공제라는 계략 산출 방식으로 빼죠.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금소득도 요거랑 유사한 체계를 가져간 데서 연금소득공제로 빼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렇게 빼지만 대부분 얘가 뭐예요? 최소경비 인정 방식이죠. 최소경비 인정 방식을 쓰잖아요. 의제 필요경비라고 그랬어요. 이게 종합소득이고 퇴직소득이 있고 또 양도소득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이 있고. 근데 이 퇴직소득은 일정하게 정해진 룰에 의해서 갑니다. 정해진 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경비를 인위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은 위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이 경비가 확인된 경비를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에서 경비가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방식대로 가죠. 여기도 이것도 이걸 다 빼면 여기 사업소득 쪽하고 기타 소득 쪽하고 양도소득의 경우에 바로 이 경비를 통해서 경비의 과다 계상을 통해서 소득을 줄이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1번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배당소득, 특히 출자공동사업자 소득분배액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만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요거 그 다음에 혹시 배당소득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 출자공동사업자 소득분배액이잖아요. 근데 이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액은 성격은 배당소득으로 가 있지만은 A와 B가 공동사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소득의 성격과 똑같이 여기선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칠 수 있죠.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배당소득이 소득에 돼 있더라도 요것은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 요놈, 또 요거, 또 요것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경비 처리가 되니까 납세 의무자가 장난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업 목적상 이제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면요. 사업소득, 소득세의 사업소득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내려면 낼 수는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출제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럴 바에야 이건 법인세법에서 묻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소득세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기타 소득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최소 경비 인정 방식으로 가지 장부기장을 했는데 부당하게 했다? 그럴 가능성이 적죠. 그러니까 이건 거기서 출제할 중요성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부당행위 계산부 인정이 나온다면 대개 여기에요. 여기 양도소득.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업 목적상 기억을 하시고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여기 종합소득을 공부하는 거니까 제5장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의미만 좀 되새길 뿐 실제 출제나 계산 사례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이죠.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A와 또 B가 공동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각자 사업을 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각자 사업을 했다면 A의 사업장에서 1억을 소득을 벌어들이고 B의 사업장에서 다시 1억을 벌어들였을 텐데 A, B가 공동사업을 하니까 이건 공동사업이고 이건 각자 사업을 했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각자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게 둘이 합쳐서 2억 정도를 번다고 하면 문제는 이 소득을 구할 때 여기서 경비를 차감해 가지고 그러한 소득 금액을 구하겠죠. 근데 이게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이 경비 처리를 할 때 손금의 한도를 적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접대비 한도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접대비 한도. 그럼 접대비 한도가 여러분 사업소득에서 잠깐 배웠을 겁니다.
기본 한도 1년에 1200만원 더하기 매출액의 일정한 율 이렇게 하는데 이 1200만원이란 한도가 각자 사업을 했더라면 두 사람분 아니냐 이거예요. 두 사람분 2인. 그러면 이거를 공동사업을 할 때에 이거를 두 사람분을 인정해서 1200만원 곱하기 2인 그래서 2400만원 이렇게 인정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왜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164페이지 2절에 1번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2절의 삼행에 보면 그러므로 접대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2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1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이것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거는 경비 한도를 이 사업장, 공동사업장 자체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지 공동사업을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명수만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페이지로 가셔서 공동사업의 합산과세가 있어요. 여긴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됩니다. 원래는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는 A, B가 2억의 소득을 벌었다. 그리고 소득 분배 비율이 5대 5다 하면 A의 사업소득이 1억 또 B의 사업소득이 1억 해서 각자가 세금을 내고 마는 거예요. 각자의 사업소득이 1억 1억이 있었다 해서 세금을 내고 마는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이걸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산과세. 여러분 합산과세 하면은 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아서 불리하게 되는 거 알고 있죠? 언제 그러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 특수 관계인 중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생계 유지자라고 할까요?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동시조건입니다. 특수관계인인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없어요. 특수관계인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사업자에 속해 있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손익분배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등 조세 회피 사유가 존재하면 그런 얘기예요. 조세 회피 사유가 인정이 되면 여기도 동시동작이겠죠. 그러면 각자 이렇게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누구에게 과세하느냐?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런 불이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과는 약간 좀 다르죠. 어디가 달라요? 첫 번째, 특수관계인이다라는 조건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니까 범위가 약간 작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부당한 행위라는 개념보다는 조세회피 사유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손익분배 비율 이런 거를 허위로 한다든가
비율을 뭐 왜곡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된 소득자의 소득이 합산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누구냐? 첫 번째 누가 주된 소득자냐라는 건데 손익분배 비율이 제일 큰 자입니다. 손익분배 비율이 제일 큰 자, 최대자. 이 사람에게 합산해서 때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같으면 이 순위는 공동사업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이게 최대인 자. 그 다음 여기 기준을 가지고도 판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제일 큰 자. 그리고 여기까지도 동률이에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위나 1순위나 2순위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도 우열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은 종합소득을 신고한 자. 여기까지는 관리가 없고 대개 여기서 끝납니다. 이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았죠. 또 하나가 뭐냐면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통산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이자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이 있고 사업 소득이 있는데 이건 나누라 그랬어요. 일반 업종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종이 있고 나누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누라. 그 다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종합소득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 여기서 결손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런데 이 일반 업종에 결손금이 나왔다. 결손금이. 그럼 이거를 어디서 먼저 뺄 거냐라는 지금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순서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있죠. 요 이자 배당 소득 다시 얘기하면 금융소득에서는 맨 나중에 뺍니다. 맨 나중에. 통산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복잡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먼저 빼버리면 그 틀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 밑으로 간다라고 기억하세요. 원래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는 종합소득의 소득 종류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번부터 쭉 빼도 되는데 그건 나중에 가니까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2번, 이게 3번. 이 순서대로 먼저 빼주고 라는 거예요.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빼주고 그리고도 남는 게 있다. 그러면 4번 그러면 4번 5번에 순서로 빼줘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나중에 또 공부를 해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나중에 공제를 하더라도 있죠. 여기 이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산 또는 혹은 공제라고 하는데 통산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본인의 선택. 이건 복잡한 얘기지만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2월 결손금이라는 게 있죠. 2월 결손금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그냥 결손금이었다면 2월 결손금은 작년도에서 넘어오는 거죠. 작년 이전에서 넘어온 결손금이에요. 넘어온 결손금. 요거는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여기 보시죠. 작년에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지우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요렇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가 작년, 여기가 금년이에요. 그러면 작년에서 넘어오는 이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있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올해 사업소득에서 먼저 빼주는 거죠. 넘어온 거니까 올해 소득에서 먼저 빼주고 그 뒤에는 어때요? 이 순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도 남으면 이자, 배당.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작년에서 넘어온 거를 우선 자기에서 빼준다라는 걸 빼면 순서는 같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할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금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결손금은 위아래로 즉 이런 식으로 통산이 안 된다 그랬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통산이 안 되고 얘는 그 다음 연도 어디서만 빼느냐? 부동산 임대 업종에서만 이 소득에서만 공제된다. 이게 제한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여기서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가 조심스럽냐면 요 부동산 임대업종 중에서 주택의 임대는 국가가 해야 하는 임대주택 보급 확대라는 그 공익적 역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 결손금에 대해서 일반 업종과 똑같이 통산도 되고 2월에서도 통산도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십니다. 주택 임대 업종은 부동산 임대 업종이지만 결손금 통산에 관해서는 이것은 일반 업종과 똑같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반 업종과 똑같이 혜택을 주니까 오해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 페이지 167페이지를 보면 당년도 결손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여기가요. 여기 당년도 결손금도 있고 올해 결손금도 발생이 돼 있고 작년에서 넘어오는 2월 결손금도 있었을 때는 어떤 걸 순서적으로 먼저 빼느냐? 당연히 이게 1순위 그리고 나서 2월 결손금은 2순위 이렇게 빼주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까지가 우리 교재 167페이지까지고
168페이지에 있는 채권의 보유기가 이자 상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의 계산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문제 5-1번 문제 5-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신보근 씨의 2019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할 사업소득 금액을 사례별로 계산하라. 사례 1. 사업소득 관련 자료 1번 신보근 씨는 나라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 나라산업에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6,900만원이고 이 금액에는 업무집행사원인 신보근 씨의 급여 2천만원을 경비 처리한 것과 다음의 세무조정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1번 접대비 지출액은 5,800만원, 접대비 한도액은 1,200만원에 12분의 12 곱하기 4인, 그 다음 15억원 매출액에 1000분의 2 해서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접대비 한도가 잘못되어 있죠. 접대비 한도가 지금 계산한 것은 1,200만원에 12분의 12 이거는 1년에 1,200만원이란 뜻이니까 곱하기 4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억원에 1000분의 2 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4인을 곱했잖아요. 4인을 곱한 이유는 사례 1의 괄호 2번을 보면 나라산업의 공동사업자가 4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론 요약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동사업장 전체가 한 사람이니까 딱 요렇게만 해야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 3인분 즉 1,200만원어치에 3인에 해당하는 것이 다시 얘기합니다. 3,6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접대비 한도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과도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접대비 한도액을 구한다면 3,600만원만큼 한도가 줄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간다 그러면 한도가 접대비 한도가 3,600만원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 결과로서 접대비의 한도 초과는 3,600만원만큼 한도 초과액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접대비 한도 초과인 3,600만원이 는다라는 얘기는 소득금액이 그만큼 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례 1번에서 두 가지 그 정보가 나온 거예요. 신고한 소득이 6,900만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액보다 3,600만원만큼 소득금액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가 업무집행사원인 신보근 씨의 급여 2천만원이 경비 처리한 것이 포함돼. 이건 경비 처리하면 안 되는데 경비 처리했죠. 왜냐면 대표자의 급여니까
그래서 역시 경비 처리한 신부군 시급의 2천만 원을 취소를 하면 이만큼 또 소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득은 6,900에 5,600 하면은 1억 2,500만 원이 공동사업장의 정확한 소득 금액이 됩니다. 공동사업장에. 근데 여기 지금 물은 것은 신부군시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거, 이걸 물었죠.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게 신부군시 게 아니에요. 공동사업장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군시 것으로 다시 전환하려면 저기에다가 즉 1억 2,500만 원에다가 신부군시의 지분율을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례 1번에 괄호 2번을 보면 나라산업의 손익분배 비율은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이 민성씨는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실제로는 공동사업자가 아닌데도 이민성씨가 공동사업자 30% 지분을 갖는 걸로 처리해서 소득을 분산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들어가 있고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 신고하는 등 조세회피 사유가 있으면 주된 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는 신부군시 원래대로 하면 신부군시의 손익분배 비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사업의 종합과세, 합산과세 규정이 지금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사업 합산과세 다시 한번 봅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조세회피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조세회피 사유. 그런데 이미 이 조세회피 사유는 적용이 끝났습니다. 왜 그래요? 이민성 씨는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닌데도 공동사업자로 집어넣어버림으로써 소득 분산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신복은 그 사례 1에 괄호 2번 테이블을 좀 보세요. 보는데 이거는 아래 테이블 바로 위에 줄입니다. 아래 사람은 해당 연도 종료일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생계유지 조건은 오케이 된 거고 특수관계자만 좀 판단하면 되는데, 신복은 35%, 신보성 10%, 이민성 30%, 이미숙 25%. 그리고 비고란이 신복은 밑에 신보성은 신부군 씨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고, 이민성은 신부군 씨 처의 육촌이고, 이미숙은 신부군의 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론 요약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그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교재 페이지 161페이지에 보면 요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친족이라고 되어 있죠. 친족. 소득자의 친족. 그런데 이 소득자의 친족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친족의 개념이. 그래서 이 친족의 개념은 우리 교재
우리 교재 171페이지 해설에 2번에 저자주에 가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거기 저자주에 보면 친족관계는 자 사촌 이내에 인척 또는 육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혈족. 친족이라는 개념이 일단 이 두 개가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데, 친족의 개념이 여러분 인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결혼관계로 묶인 거를 얘기해요. 결혼관계. 육존인의 혈족이라는 것은 이건 혈연이죠. 이건 볼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두 가지 기준을 일단 알았다고 치고 본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사례 1에 괄호 2에 있는 그것이 신보근씨를 기준으로 보면 신보근씨를 기준으로 보면 본인하고 그 다음에 인척이라는 것은 결혼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처인 이미숙씨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보성 들어갑니다. 신보성. 왜냐면 이건 자기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혈족이죠. 근데 이민성은 신보군의 처의 육촌이에요. 그러면 이민성은 이미숙의 육촌입니다. 그러니까 인척관계, 신보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척관계에서는 사촌까지만 들어가는데 처의 육촌이니까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걸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는 각자를 본인으로 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쌍방 관계로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쌍방관계. 그래서 각자가 본인으로 봤을 때 특수관계자면, 즉 이런 얘기예요. A가 기준에서 보니까 B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B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A가 특수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쌍방관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를 본인으로 보고 A만 본인으로 볼 게 아니라 B를 본인으로 봐서 연결이 되면 역시 특수관계자다라는 게 세법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인 그 관계는 우리 해답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제는 이제는 이미숙 씨를 본인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미숙 씨를 본인으로 보면 본인의 결혼관계, 남편인 신보군 당연히 특수관계자고, 또 신보군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 신보성이죠. 신보성은 바로 사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남편의 이촌이니까 사촌 이내의 인척, 결혼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이미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도 그 이미숙의 육촌인 이민성 씨죠. 이민성 씨는 본인의 육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해당이 되잖아요. 육촌인의 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렇게 갈 거냐,
신보군을 본인을 포함한 이렇게 갈 거냐, 이미숙을 포함한 밑에 원으로 갈 거냐라는 건데, 지분을 합산해 보니까 이렇게 특수관계자가 됐을 때는 지분이 어떻게 돼요? 본인께 35%, 이미숙 씨께 25%, 또 신보성 씨 것이 10%니까 70%가 되죠. 그런데 이미숙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숙 씨가 25%, 신보근 씨가 35%, 또 신보성 씨가 10%, 이민성 씨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 퍼센트죠, 이게? 100%죠, 100%. 10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이 위쪽으로 가는 거냐 밑에 쪽으로 가는 거냐란데, 세법은 관계가 넓어질수록 과세권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쌍방관계 원리를 적용해서 각자를 본인으로 보고 판단을 했더니 이게 더 넓다라는 거죠. 이게 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넓고, 그러면 이제 저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갈 거냐 이 방식으로 갈 거냐 했더니 여기가 더 넓어요. 그래서 결정을 일단 해놓고, 그러면 법에서 뭐라고 그 합산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냐면은 지분율을 회피하거나 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거 두 가지입니다. 생계유지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에 들어가 있으면서 조세회피 사유가 일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조세회피 사유를 주된 소득자에 합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열어보세요. 이 구분으로 확정이 되는데, 주된 소득자는 누구냐? 지분율 최대자죠. 즉 신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조세회피 사유가 뭐냐면, 다시 사례 1에 괄호 2번을 가보면 나라산업의 손익분배 비율은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이 민성씨는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민성씨 즉 누구예요? 이 부분이죠. 이분. 그래서 이 30%는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닌데 분배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조세회피, 조세회피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공동사업자 합산과세는 바로 이 부분을 신부군 씨의 소득으로 합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웬만큼 결정이 났어요. 앞에서 우리 이거 하나 결정했죠.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은 일단 1억 2,500만 원이다 확정이 됐고, 바로 그 1억 2,500만 원에다가 신보근 씨가 가져가야 되는 소득은 신보근 씨의 손익분배비를 곱했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조건을 적용해 보니까 신보근 씨 당신의 지분율 말고도 조세회피가 확정된 이민성 씨까지도 신보근 씨의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걸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뭐가 되느냐? 35%가 아니고 이민성 씨까지 포함한 30%를 더한 것, 즉 65%가 신보근 씨의 과세 소득으로 결정나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8,125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사례 1번의 답이 됩니다. 사례 1번. 자, 다시 사례 2번 봅니다. 지금
각각의 사례별로 계산하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례 2번 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자료. 신보곤 씨와 그 가족들은 공동소유인 상가빌딩을 임대하고 있으며 2019년도 중 빌딩 임대에 따른 수익금액은 다음과 같다. 빌딩의 소유 지분 비율은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조세 피사유는 없다란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나오고 임대보증금 나오고 임대보증금 이체에 따른 이자 수입 나오고 2019년 말 국세청장이 정한 정기금이자율도 가정치로 주어져 있고 임대인 건물의 취득 관련 자료 실질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각각 주어져 있고 3번 빌딩 임대사업은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으며 장부 비치 기장했으니까 추계로 가는 게 아니고 세무조정을 통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에 따른 필요경비는 2,700만원이다. 이렇게 될 때 장부 기장을 했고 요게 2,700만원이다 라는 데이터를 일단 주었습니다. 이 필요경비에는 공동사업용 건물의 취득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의 이자 300만원이 포함됩니다. 자, 여기 아주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요 안에는 건물 취득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공동사업용 건물입니다. 공동사업용 건물 취득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차입금의 이자 얼마가 포함되어 있느냐,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함된 상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요 총수익 금액은 계산이 하나가 필요한 게 있죠. 일단 임대료 수입은 뭐 볼 것도 없어요. 3,500만원 그대로 가면 되고,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간주 임대료. 이거 어떻게 돼요? 기장을 하면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적수를 빼고, 기억나시죠? 그거에 이자율 빼고 실제 이자 수입과 배당금 수입이 있으면 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하십니까? 정부 기장시에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보증금 얼마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3억 5천. 빼기를 건설비 사례 2에 괄호 2번 나옵니다. 실취득가액으로 가는 거죠. 토지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2억 1천만원이 건설비 상당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적수 대 적수로 가는데 날짜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1년 내내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곱하기 이자율 3%. 이게 적수가 아니까 360으로 나누는 거 필요 없겠죠.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 수입 주어져 있습니다. 250만원. 이렇게 일단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1억 4천에 3%죠. 그러니까 3일은 3, 3, 4, 12, 420만원입니까 여기가? 250을 빼니까 간주 임대료가 얼마냐? 220에 50, 170만원 나옵니까?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일단은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합니다. 자, 임대료 3,500에 간주 임대료 열심히 계산했죠. 170만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총 수익 금액은 3,670만원이 될 겁니다. 3,670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경비를 빼주면 되는데 라는 거예요.
요 경비를 빼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죠. 요걸 빼주면 되는데, 문제는 요 2,70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 공동사업용 건물 취득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이자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말이 문제죠. 이 말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 문제의 이슈다 그랬어요. 핵심인데, 지금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공동사업용 자산이 있어요. 자산. 그럼 그거를 A가 일부를 대고 B가 일부를 대고 C가 일부를 대고 해서 이 공동사업용 자산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동사업용 자산이 취득되고 나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사업용 비용이 맞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없다. 그러나 이 공동사업용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다시 말합니다, 공동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이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들은 공동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사업용 비용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공동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동사업용 자산이라는 자산 구입 이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공동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비가 300만 원을 빼고 난 2,400만 원 밖에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됐죠. 자, 여기 총수익 금액 3,670만 원에서 필요경비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2,400만 원 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뺐더니 소득 금액은 1,270만 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아직은 개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이죠.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소득금액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2도 신보근 씨의 합산을 사업소득을 물었으니까, 따라서 신보근 씨의 소득은, 종합과세할 소득은 1,270만 원에 70 곱하기 지분율 해야 되는데, 이 사례 2번은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례 2의 괄호 1번 두 번째 쭉 중앙부터 빌딩 소유 지분 비율은 사실과 일치한다 했으니까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근 씨의 지분율인 20%만 그냥 곱하면 끝납니다. 2는 2, 2는 4, 2, 7에 14 얼마입니까? 2,540만 원, 254만 원이죠. 254만. 그래서 이 254만 원이 사례 2번의 경우는 신보근 씨가 자기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할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례 1은 공동사업 합산과세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한 문제였고, 사례 2번은 공동사업을 위한 준비비용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는 될 수가 없다라는 해석을 알고 있느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5-2번 5-2번 또 갑니다.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공제인데, 다음 자료에 따라 호주자 미공제 시 2019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라. 2018년도와 2019년 소득별 소득금액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좀 귀찮아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은 일단 2018년도 거 먼저. 이게 150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은 300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업인데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일반 업종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나눠져서 부동산 임대업종의 결손금은 100만 원이었고 일반 업종의 결손금이 1450만 원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근로소득은 700만 원이고 연금소득 600만 원이고 기타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문제는 2019년도 거를 물었지만 여기서 넘어오는 2월 결손금이 있느냐 이게 2019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론 요약에서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종에서 나온 거는 무조건 그 다음에 자기 소득에서만 공제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일반 업종에서 나온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을 하되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자 배당은 나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 3순위, 가고 나서 4순위, 5순위 이렇게 공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빼주는데 여러분 1, 2, 3을 다 빼주면 1, 2, 3을 다 빼주면 1300, 1400이죠. 그렇죠? 1400 그리고도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고도 아직 결손금이 5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결손금이 50만 원이 남아있어요. 요건 이해하셨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4번, 5번을 적용을 해서 공제를 할 거냐라는 이제 의사결정이 남아 있어요. 자, 남아 있는데 문제의 5-2번에 1번 말고 그 테이블에 부동산 임대업의 참고 표시, 별표 표시되어 있고 테이블 밑에 보니까 상기 부동산 임대업은 주택 임대업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여기 화면 다시 보십시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택 임대업이면 이 결손금 공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 5-2의 2번 자료입니다. 거주자 미공제 시에 상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외국에서 지급된 소득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급된 소득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과세 대상으로 일단 분류는 됐지만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천만 원을 넘지를 않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론 요약 때 제가 설명을 조금 적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자 배당을 마지막에 하지만 여기서 공제할지 여부가 본인의 판단, 본인의 선택에 맡겨진다라는 얘기까지를 이론 설명 때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보면 있죠. 좀 더 자세히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2천만 원을 얘기하는 건데 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즉 2천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예 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부분은 여러분들 크로스업 설명할 때도 그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원천 징수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았던 과세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이 여기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 즉 쭉 올라올 때 기준금액 2천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소득 개념으로. 그럼 바로 이 부분은, 이거는 원천징수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원천징수 상태를 바꾸지를 않고 유지해준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금을 공제하면 원천징수 상태가 유지가 된 게 아니라 대상소득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거 유지하라라는 의미라 바로 이렇게 공제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네,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 계산 사례에서는 지금 외국에서 받은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여기 2천만 원이 안 돼도 지금 종합과세로 되어 있지만, 결국 얘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이 아니죠. 이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를 선택이 아니라 아예 배제했다라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이대로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결손금 공제 여부는 이대로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본 문제인 2019년도로 넘어오는데 라는 거예요. 넘어오는데 이제는 여기 보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2019년도가 여기가 200만원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350만원 소득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전히 400만원의 결손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900만원 소득입니다. 그리고 600만원 소득 나왔고, 그리고 50만원 소득이 나왔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2019년도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넘어오는 결손금이 일단 있어요. 이건 부동산 임대소득이니까 공제할 수 있어요. 얘가 있고, 또 일반 업종 사업에서 공제하고 남은 50만원이 또 넘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한 일반 업종의 결손금도 또 있어요. 할 때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요 세 개의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론 설명드릴 때 먼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당년도 결손금이 있고, 또 2월 된 결손금도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결손금이 우선적으로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까? 우리 교재에 167페이지에 보면은 교재에 167페이지 밑에 괄호 3번을 보면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으로 일반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의 2월 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따라 공제한다. 1번 일반 업종 결손금을 먼저 통산을 하고, 2번 일반 업종의 2월 결손금을 공제를 하고, 3번 부동산 임대업의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자, 여기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금년도에 발생한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공제를 하고 즉 이걸 먼저 공제를 하고 요걸 나중에 하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나중에 하는데 지금 이것도 알고 보면 일반 업종이 있고 또 부동산 임대 업종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걸 그 다음 순서로 하느냐면 요 2번이 사실은 여기가 먼저 요게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임대업종의 결손금 공제는 세법이 추구하는 바는 제재를 많이 하는 거라 해요. 제재 대상이다. 그래서 공제 순서를 제일 마지막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공제 순서가 가장 후순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갑니다. 갔더니 자 1번 이거 해야 되죠.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얘를 똑같이 아래에서 900만원 하려고 했더니 여기 400만원 공제하니까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월된 것 중에 그렇죠. 요게 두 번째죠. 요게 첫 번째라면 그래서 이 50만원 여기서 마저 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450이 공제된 상태죠. 그러니까 900에서 450이 공제된 상태니까 결국은 공제 후에도 450만원이 남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동산 임대업에서 나오는 이 결손금 있죠. 얘는 자체적으로 여기서 밖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마감해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역시 손댈 수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됐죠. 200만원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350만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여기는 결손공제 후에 요거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보시죠. 여기서 요 사업소득의 결손금 있잖아요. 이걸 먼저 공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 둘은 즉 부동산 임대업과 업종과 일반 업종은 큰 분류 체계에서는 이게 그냥 똑같이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지 않는 요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우선적으로 지워야 되겠네. 우선적으로 여기서 공제를 받습니다. 1번 여기서 공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부동산 임대업종에서 발생된 거는 다른 쪽에서는 공제가 안 되지만 일반 업종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공제가 되는데 이 둘이 원래는 사업소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통산을 먼저 하고 얘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부동산 임대업종에서 넘어왔던 결손금 100만원이 여기서 마저 이건 자기 거니까 공제를 일단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가 남습니까? 600만원에서 400만원 빼고 100만원 뺐으니까 500, 결국 남아있는 거는 100만원이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순서를 또 바꿨네요, 제가.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시 보시죠. 여기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자기랑, 일반업종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자기랑 분류체계가 같이 돼 있는 부동산 임대업종에서 먼저 공제한다라는 건 맞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당년도 결손금을 공제하고 두 번째가 2월 결손금을 빼는데 일반업종이 우선이고 부동산 임대업종이 후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여기 공제하고 남은 일반업종 결손금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공제가 됩니다. 50만 원이.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요 부동산 임대업 자체에서 왔던 결손금마저 100만 원마저도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0 또 50, 100 합쳐서 여기서 공제된 것이 550만 원어치의 결손금 공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 남는 것은 얼마가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600만 원에서 요 세 가지 결손금 공제를 합친 550을 차감한 후에도 50만 원이라는 소득 금액이 남아 있는 거죠. 어디에? 부동산 임대업종에.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요건 사라졌고, 나머진 그대로 존치하죠. 여기서 공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 거주자 미공제 시에 2019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라.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럼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200만원, 350, 550, 50만원 더하니까 600, 여기 900이니까 1500, 600 더하니까 2150. 그래서 2150만원이 요게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2019년도 거주자 미공제 시의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 설명 과정에서 좀 혼돈이 든 부분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녹화된 영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부동산 임대업종이 있고 일반업종이 있고 이 사업소득 중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결손금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반업종은 자기와 소속이 부동산 임대업종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를 하고, 우리 문제에서 2018년도는 이 둘 다가 결손금이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2번, 3번, 4번의 순서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 위에 있는 이자와 배당은 굉장히 독특한 규정이 하나 새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게 뭡니까? 여기서는 2천만원 이하의 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부분은 공제를 아예 법에서 못하게 막아놨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게 아닌 거 나머지는 기타의 부분은 본인이 공제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공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공제가 끝났을 때 이런 얘기죠. 당년도 결손금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 있는데, 2월 결손금도 종류가 일반 업종 께 있고, 그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종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1순위, 요게 2순위, 요게 3순위. 이렇게 공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개인과 세무회계 세법 관련 과목으로는 아마 교양대에서는 처음으로 듣는 강의였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하기는 좀 귀찮고 또 노력이 많이 들지만 실제 사회생활에 임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그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마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과목 수강하느라 고생하셨고, 이만 개인과 세무에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